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중 저점을 다시 쓰며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오른 1297.3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의약품 관련주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가운데 참여 기업들의 주가는 차익 매물이 나오며 동반 약세 마감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총 3조 3,310억 원입니다. 더존비주호는 신한은행과 중소기업 특화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GC에너지는 GSEPS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주권 변경 상장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현대사료가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불확실성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등 기존 불확실성 변수들의 무게가 투자 심리를 짓누른 하루였습니다. 미증시는 급등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하루의 깜짝 반등을 뒤로하고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1,300원에 바짝 다가선 환율과 엔화 약세, 수출 불안, 원숭이 두창 이슈, 수급 공백 등 시장을 누르는 재료들만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무려 2.74% 하락을 하면서 지수는 연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의 상승에 잠시 기대를 했지만 장 마감 후 옐런 재무장관의 미국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 발언에 우리 시장은 투자 심리가 악화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시작 후에도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로 낙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이어지면서 대형주, 중소형주, 실적주 무관하게 전체적인 시장의 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까지 부담을 주면서 수급은 오늘도 힘겨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3천억 원 정도 팔았고요. 개인만 3,700억 원 정도 담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업종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은행의 하락이 두드러졌고요. 장중 상승을 지켜내는 업종은 의약품 업종이 유일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숭이 두창 뉴스까지 터지면서 의약품 업종에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한번 살펴보시죠. KB금융입니다. 신저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KB금융이 4%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주가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6월 들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단 하루도 매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도 동참을 하면서 종가 48,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시죠. 하루 만에 마켓맵이 다시 하락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약세 속에서 삼성 SDI도 SK이노베이션도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현대차와 셀트리온만이 좀 상승을 지켜내는데 현대차도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네요. 이 중에서 금융업종 저희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KB금융과 신한지주, 카카오뱅크까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는데요. 금융업종을 제외하고 보험업종은 오늘 시장 대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와 배당주조차 어려운 모습입니다. 실적 전망이 악화된 점도 금융업종의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자, 이슈가 있는 시총 상위주들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봉쇄로 인해서 2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부진은 리스크 이슈가 맞기는 하지만 시장이 또 어렵다 보니까 오늘 더 크게 내렸는데요.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면서 오늘 10%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한번 보시죠.
셀트리온은 시장보다 먼저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제는 시장의 하락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하락을 기록한 날도 있었지만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4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는 점도 독특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의 코스피 마감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지수 보시면 4% 넘게 하락한 746포인트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미증시 상승의 힘을 받아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750선까지 다시 이탈하면서 이틀 만에 또다시 연저점을 깼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1,300원 선을 향해 가는 환율 속에 외국인들은 오늘 물량을 던졌습니다. 다만 장 후반 매도 물량을 조금 줄이긴 했는데요. 600억 넘게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도 600억 넘게 팔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담배 업종만이 유일하게 1% 가까운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락문화와 반도체 업종이 오늘 5에서 6% 정도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음식료, 담배 업종 종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에 따른 곡물가 상승 우려, 생산량 감소 전망 등의 세계 식량 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팜스빌, 한일사료 등 사료, 비료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그중 현대사료가 오늘 액면 분할로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업종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었는데요. 시총 20위권 내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 오늘 큰 하락폭을 보인 IT 하드웨어 업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하반기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위축될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7일 동안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원익 IPS는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기록했고요. 심택은 장중 VR가 걸릴 정도로 낙폭이 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K옥션인데요. 어제 장 마감 후 보통주 한 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직행하고 풀리지 않은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27,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이어서 미코 바이오메드 보겠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감염 의심자가 발생했죠. 관련주도 다시 시세를 받았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진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거론됩니다.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다 풀렸었는데요. 장 막판 다시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 시장 날개 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또 연저점을 경신했고요. 이 양시장 합쳐서 빨간불 켜는 종목이 140개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종목 찾기가 어려운 상황,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빨간불 켜는 쪽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이 장중 2,400이 붕괴됐을 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결국 2,340선까지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 빨간불 켜는 종목이 정말 몇 종목 되지 않았는데요. 이 ETF 시장에서도 이 반대로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들만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타이거 인버스 체크해 보시면 6월 들어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월초 4,900원에서 오늘 종가 5,6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다음 또 채권 관련 상품도 상승을 보였고요. 달러 관련 상품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달러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 1,297원 30전까지 올려 마감했는데요. 키움 자산운용의 코제프 미국 달러 선물이 0.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을 보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상품들 일제히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중 타이거 반도체가 6% 가까이 하락하면서 제일 크게 밀렸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주력으로 삼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는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IT 기기의 출하량도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요도 줄 것이란 이유에서인데요.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심텍, 한미 반도체까지 모두 장대 음봉거리면서 이 상품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 그다음 레버리지도 하락을 보였지만 원유 관련 상품의 하락이 그와 비슷했는데요. 오늘도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앞으로 몇 주간 이 세계 경제의 부정적인 뉴스나 주식시장 폭락 등과 같은 이유로 유가 9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8월 인더블 WTI와 브렌트 모두 3% 넘게 하락했는데요.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 환해치 상품이 5%의 낙폭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반등했지만 아시아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36.5엔까지 치솟아 수출 관련 종목의 매수세가 몰리며 장 초반 소폭 상승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지만 내림세로 돌아서며 낙폭을 키운 채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2% 가까이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IT 비중이 큰 대만 가권지수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2% 넘게 빠지며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출석해 경제 전망과 최근의 통화정책 조치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엔 시장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 S&P 선물은 1.6% 넘게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1.8%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먼저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거래일 사이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이 삼성전자 잡으려는 개인들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11거래일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코홀딩스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6월 들어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은 이를 다 받아가고 있고요. 5위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죠. KB금융 체크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실세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국내 은행들 이자 장사는 줄이고 대출 금리를 인하해라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은행주들의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이 포트폴리오 속에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보시면요. 먼저 삼성 SDI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란 전망 속에 지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이끈 가운데 개인은 정리하면서 1,394억 원어치 매도했습니다. 다음 현대차 체크해 보시면 대형 IT에 비해서 그래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횡보 속에 지친 걸까요? 개인은 빨간불 켜내는 날 팔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한 퓨얼셀과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는 변함이 없고요. YG 엔터테인먼트 보시면 지난주 BTS발 충격에 7% 하락한 날 개인은 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저하 고액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시장에 감도는 가운데 개인은 5거래 연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가온칩스 살펴보시면 지난주 삼성이 ARM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삼성 파운드리와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가온칩스가 급등하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 후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 개인은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고 보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보시죠.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LNF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그리고 대형주들을 팔고 있다는 점 포착되고 있고요. CIS 체크해보시면 이 경영권 매각에 LG와 모건스탠리, 한화, 코오롱 등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어제 13%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개인은 정리하면서 4위에 올라왔고 마지막 HLB 살펴보시면 리보세라닙 뉴스에 급등을 보였었지만 다시 거래량도 줄어든 가운데 우하형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도 9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최근 약세장 가운데서도 고유가와 안보 문제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주와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섹터별 투자 포인트 그리고 유망 기업까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고유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시장에 우세한데요. 특히 유가는 인플레와 밀접한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요국들의 에너지 전쟁이 지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프로젝트라던가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먼저 좀 전체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유가가 한 120불 정도 갔다가 한 100불 중반 정도로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수급이 타이트하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경기의 원유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유는
뭐 필수 소비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웬만큼 나빠서는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1980년대나 이렇게 해서 쭉 데이터들을 보면은 원유 수요가 전년비 감소한 시기가 뭐 올쇼크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든지 팬데믹을 겪었다든지 뭐 이런 특정한 경우 아주 굉장히 큰 쇼크를 겪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비 이제 원유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 락다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락다운이 좀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원유 수요가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내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살아나는 건 뭐 해결되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빈살만을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유에 대해서 특정한 이제 얘기를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의 이슈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이제 경기가 리세션을 가거나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가는 이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주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넷제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원유 업체들이 이런 거 관련돼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뷰가 바뀌지 않으면은 뭐랄까 뭐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어떤 수급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개선은 좀 어려워 보이고 또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는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다. 네네. 그럼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천연가스도 지금 굉장히 이제 좀 변동성이 심해졌고요. 천연가스는 이제 지역마다 약간은 조금 다릅니다. 그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천연가스나 유럽 그다음에 미국 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하고 아시아 천연가스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오히려 좀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배경이 미국에서 LNG를 생산을 많이 해서 유럽에 지금 부족한 천연가스 수요를 이제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었었는데 미국 천연가스 LNG 수출에 한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 터미널 하나가 이제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가동을 못할 거라는 이제 예상이 제기가 되면서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반대로 수급 상황이 오히려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상황이고 아시아 쪽의 천연가스 가격도 그에 힘을 입어서 똑같이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뭐랄까 그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지금 쉽지 않고 또 수급은 꺾일 어떤 뭐 타이밍을 전혀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고유가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빨리 땡겨와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태양광 산업의 정책적 투자 그리고 성장 좀 구조적으로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지원도 앞으로 계속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책을 떠나서 구조적인 수요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 에너지 안보라든지 넷제로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때문에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외부에서 수입해야 되는 수요들이 좀 줄어들겠죠. 뭐 그런 것들의 그런 이제 영향을 위해서 태양광에 대한 성장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을 떠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천연가스는 주로 이제 발전하고 난방에 사용됩니다.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이제 정부에서 많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가스 가격도 훨씬 많이 올랐고 그걸로 인해서 가정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오른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전기를 사서 쓰는 것보다 내가 그냥 우리 집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자가 사용을 하는 게 훨씬 싸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 상황이 좀 더 앞당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EU에서는 리파워 EU 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한 해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PNG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다른 전환을 할 건데 그중에 한 50% 정도를 LNG로 바꿀 거고 나머지 50%의 절반 정도를 태양광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태양광 발전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동남아 4개국에 이제 부과하고 있었던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이제 내놨습니다. 원래는 그 관세 중국의 태양광 패널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업체들이 동남아,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런 쪽들에 태양광 패널 생산 설비들 지어서 그쪽에서 관세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들을 많이 활용했다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금 회피 용도로 했던 것들이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지난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소급 관세를 적용한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축된 것들을 좀 해결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태양광 설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런 조치들을 태양광 관세 면제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주고 있어서 하반기에 태양광 수요는 좀 더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정도만 하더라도 올해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중국이 55기가 정도에 설치를 했지만 올해는 뭐 한 70에서 80기가 정도 설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105기가 정도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이제 2배 정도 되는 이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양광 수요는 이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 자연 발생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려서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강한 수요가 특히 하반기 중에 있을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태양광 설치 지역인 중국도 한 2배 정도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집 지붕에 다들 태양광 패널을 그동안은 고가였지만 이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설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셨고 미국도 이제 관세 같은 부분에서 좀 절하하는 부분을 좀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연구원님의 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태양광이 결국에는 좀 미국의 답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책 진행 현황이나 향후 방향성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투자자들이 미국의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미국 정책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빌드백 배럴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태양광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 지원이 이제 들어 있는데 민주당 내에 이제 그 조 맨친 후보 같은 후보들이 조금 이제 조 맨친 의원 같은 분들이 좀 반대를 하면서 아직까지 통과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태양광 설비를 짓고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이나 태양광 셀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짓고 거기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공장을 이제 운영하는 업체들한테 생산량에 비례해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법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게 그 미국 내 이제 태양광 패널의 판매가 가격이 이제 30센트가 좀 넘는 정도인데 보조금으로 뭐 한 7센트 이상을 주기 때문에 7, 8센트 정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가의 거의 30%에 가까운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도라서 상당히 많은 이제 보조금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미국 내 생산 설비를 좀 더 짓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기본적인 이제 취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은 전 세계 태양광 제품의 한 80%에서 90%를 그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기엔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증서를 좀 발표하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좀 증서를 하면서 보조금도 수취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정책하고 약간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관세 면제도 2년이라는 한시적인 이제 시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해서 향후에 미국 내 이제 생산 설비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지는 이제 뭐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경우에는 2년 한시적으로 하고 SEMA 태양광 사업 육성 법안이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네, 태양광을 육성을 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봤을 때 태양광 설치 모멘텀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태양광 설치에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하면서 알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이 이제 캐파를 좀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는 우려는 또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폴리실리콘은 작년 상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상황이고 올해 뭐 중국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증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은 오히려 더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폴리실리콘 캐파가 대략 한 21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뭐 공급 과잉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냐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수요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 설비를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산량을 이제 풀리 램프업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20만 톤의 설비가 연말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이 20만 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뭐 공급 과잉을 만들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태양광 수요가 전년에 한 180기가 글로벌하게 설치를 했는데 올해 한 240기가 정도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60기가 정도의 수요가 작년 대비 순증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필요한 폴리실리콘의 순 증가량은 대략 18만 톤 정도가 작년 대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21만 톤, 22만 톤 기말 기준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6개월 정도의 생산을 램프업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생산량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18만 톤 생산하기도 굉장히 빠듯할 거로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폴리실리콘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패널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다까지 약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세가 뭐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의 30%가 전기요금입니다. 이제 석탄이나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폴리실리콘이 이제 쉽게 가격이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여기서 작년에 올랐던 그 수준으로 더 오르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급락하겠냐 그건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것이고 또 판가 전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질 것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태양광 셀이나 모듈 업체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가도 좋을지 궁금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좀 유망 업체는 어디실까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OCI를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폴리실리콘이 지금 태양광 제품 중에 태양광 밸류체인에 있는 이제 제품 중에 가장 이제 타이트한 밸류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해 초까지 한 30불까지 이제 오르는 상황에서 OCI 주가는 오히려 뭐 고점에서 하락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반기에는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를 이미 작년부터 선반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도 저희는 뭐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금 OCI가 주가 반등하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셀 모듈 업체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트의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를 가지고 사와가지고 이제 셀 모듈을 만들어야 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적어도 웨이퍼 가격이 쉽게 빠지진 않는다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셀 모듈 업체들도 충분히 실적을 하반기에 좀 더 잘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세후 기준 한 400원, 킬로와트아워당 400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킬로와트아워당 100원 정도 하니까 한 4배 정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모듈 가격을 조금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설치비가 좀 높아져도 뭐 전기를 뭐 유틸리티 업체들한테 사는 것보다는 쌀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업체들도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지금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것들을 모듈 업체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OCI를 굉장히 좀 좋게 보면서도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OCI를 이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실제로는 지금 잘 버티고 있지만 하락에 베팅을 해서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듈 업체로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좀 이야기를 투자 아이디어에 잘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속에서 종목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콕 종목톡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 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낸 셀트리온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던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바이오 USA에서 글로벌 파트너링을 강화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시각이 변하는 분위기인데요. 주목해야 할 성장 포인트와 향후 반전 트리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들 셀트리온은 워낙 투자자분들이 전문가들이셔가지고 제가 첨언을 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랑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입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업체인데 일단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램시마 이런 쪽들은 계속 지금 좋고요. 한 글로벌 한 90개국 이상에서 지금 허가를 받고 더 추가로 허가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투룩시마 이쪽도 계속적으로 성장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이제 글로벌 약들이 이제 특허 기간이 좀 만료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와 함께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워낙 많이 빠졌고 또 그다음에 또 성장주들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속에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경기 방어적인 쪽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장 하락 대비해서 좀 잘 견뎌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계속 확장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램시마 SC의 성장성에 좀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박스권에서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 현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 가격대가 지난 1월 달, 2월 달 그때 그 가격대에 계속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만 따진다면 오히려 지금 선방한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 좀 공매도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매도가 지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최근에 좀 공매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한 10,000주 정도 좀 줄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줄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최대 마지노선을 한 14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놓고 조금씩 좀 방향 전환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흐름만 조금 더 유효하게 진행된다라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좀 저항되었었던
뭐 한 18만 원대 이상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점검해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최근 약세장에서 PBR 1배를 하회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매크로 불확실성을 제외하고라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만한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전 수요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많던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G전자 저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잘 되지 않던 이제 휴대폰이라든지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이제 덜어내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인 상태였는데요. LG전자가 이제 최근에 좀 전장 부분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장 부분은 2분기에도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가전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가전의 원가는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그렇다고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 그로 인해서 좀 상당히 부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최근에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가전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레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PBR이 지금 0.8배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글로벌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가신다라면은 조금씩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실적 모멘텀은 부족하지만 자동차 부품 사업 흑자 전환에 따른 중장기적 재평가 스토리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9만 원을 하회하면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상당히 좀 많이 급락을 했어요. 단기에 오늘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LG전자 같은 경우 사실 8만 원대는 사실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다만 그래도 시장 충격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8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좀 분할로 좀 접근해 가시는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저항대가 좀 생겼습니다. 이탈을 한 저항대가 생겼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좀 짧게밖에 좀 현재로서는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전장 부분에 좀 실적에 좀 주가 흐름을 조금 맞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만 원 지지 시 저가 매수 전략을 중기적으로 주셨습니다. LG전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전망되면서 오늘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실적 기대치를 어느 정도 낮춰야 할까요? 일단 뭐 지금 보신다라면은 국내 뭐 화장품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일단 뭐 성장이 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과다 경쟁 속에서 또 중국 봉쇄가 계속 이어지면서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오늘 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국내 발생자가 생기면서 리오프닝 섹터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설화수라든지 이니스프리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봉쇄 영향으로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화수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줄고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 줄 것으로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을 한 상태고 거기에 또 리오프닝주들 같이 하락에도 좀 연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또 면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봉쇄 때문에 안 나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꺾이면서 주가 하락이 좀 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봉쇄 영향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주까지 하락하면서 그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대응 전략 짜주실까요? 네,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워낙 급락을 하고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수급도 좀 좋지 못했고 또 소비주들이 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또 아까랑 좀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화장품도 필수 소비재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이기는 한데요. 오늘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한꺼번에 좀 반영이 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한 12만 원 부근에서 좀 자리가 확실히 잘 잡히는지 확인하시고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단기에는 조금 저항이 강한 부분이 한 1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저항대 일단 좀 염두에 두시는 투자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12만 원 지지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만약 보게 된다면 15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하반기 엔터사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JYP 엔터는 트와이스를 중심으로 7년 이하 그룹들이 대부분인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향후 이익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올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발발 전에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그때 기준보다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올해는 거의 한 800억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역시 오늘 엔터주가 다 급락을 했죠. 최근에 좀 하이브가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뭐 오늘 JYP뿐만 아니라 뭐 SM, YG도 다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시 좀 영향은 역시 지금 그 원수기 두창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좀 하락이 심했었고 또 역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솔직히 뭐 코로나 이후에 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좀 하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성장세라든지 그다음 또 역시 엔터주들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원자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오히려 주가 하락은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3년 만에 2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JYP 엔터는 그동안 엔터주들이 하락장 속에 좀 잘 버텨줬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리오프닝주들이 무너지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JYP 엔터의 하락이 유독 좀 크게 보였어요.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뭐 잘 버티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이 심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전략적으로만 말씀드린다라면 JYP 엔터는 그동안 60일선을 깰 때마다 항상 저점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뭐 오늘도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숭이 두창의 확산 이런 부분들만 더 강하게 되지 않고 잘 제어가 된다라면은 이번 하락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뭐 한 4만 5, 6천 원대 까지 만약에 혹시 내려온다라면은 분할 매수 좀 접근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 이후에는 5만 5천 원을 재돌파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중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의견이 유효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선 여객 회복 소식이 들리면서 항공주들이 최근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한항공은 이 화물 부분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 회복 추세를 볼 때 이익 성장세를 그러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대한항공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원수기 두창 관련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최근에 좀 환율이 1,290원대로 올라서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되는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 환율이 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여객기 그동안 이제 여객기를 화물기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화물기를 여객기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항공 수요가 상당히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객기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 계속 이제 해외 노선 취향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에어 지분도 이제 한진카를 통해서 인수하면서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뭐 전환사채 관련된 물량 때문에 가격 압박이 있다라는 뭐 기사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의 화물 쪽의 뭐 강세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여객 쪽 이런 쪽도 서서히 좀 더 늘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정도 가면은 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객과 화물은 견조하나 유가와 환율이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뭐 주변 수요 환경은 좋은데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대규모 전환사채, 이 전환 물량으로 주가는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내려잡을 정도로 최근에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가격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견조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시장 하락세에 연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24,000원대만 좀 잘 지지해 주면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시장 변동성 때문에 24,000원이 뭐 살짝 깨지게 된다라면은 역시 대한항공도 뭐 중장기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라든지 유가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환율이나 유가 상황이 좀 항공주한테 좀 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객기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는 항공 편수를 좀 늘려나가는 작업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가 자체가 조정이 온다라면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율과 유가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24,000원대를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해 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참 힘든 시장이었어요. 네.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뭐 섹터라든지 시장 향후 전략을 짧게 듣고 싶은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서 뭐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쪽 반도체 쪽, IT 쪽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더 많이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또 어저께 나왔던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독 국내만 좀 약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중간재를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2분기 실적이 항상 좀 지금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한 기업들을 좀 선별해내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게 당분간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경기 방어적인 종목으로 꼽자라면 음식료 섹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터주 섹터 이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좀 정유주들은 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좀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면 다시 한번 좀 매력도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사실 좀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왔거든요. 뭐 곡물가도 많이 빠지고 뭐 우크라이나 뭐 수출 밀 수출 얘기도 나오고 또 러시아도 지금 작황이 아주 좋다 얘기 나오면서 원재재 가격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비철금속류들도 그렇고 호재는 있지만 지금 시장이 그 호재를 보지 않는다는 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호재들도 시장에 좀 녹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셀트리온, LG전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JYP엔터, 대한항공까지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는데요. 전략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박진희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